달러에 대한 세계 중앙은행의 비중이 앞으로도 축소될 것이다.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둔화된다는 겁니다. 빠르면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세계 경제가 이중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부채가 많고요. 네. 아직까지도 저는 자산 가격의 거품, 제가 보기엔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동안 참 시장을 억눌렀던 그리고 모든 그 불확실성의 근원이었던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게 이제 발표가 됐죠. 예. 그리고 발표가 되면서 이제 사실 그 전서부터 이게 그 후로 확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때서부터 좀 반등이 시작될 것이냐 예. 막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일단 현재 그 금리 인상 발표 이후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초에 일부에서는 뭐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뭐 빅스텝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렸어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0.5%포인트 못 올리고 0.25% 시장이 예상한 만큼 올렸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그런데 요새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거든요. 최근에 2.4% 지금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FOMC 이후에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일시적으로 두 개가 같이 오르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아이러니한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주가가 막 급락하고 했을 때 이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뛰고 있어가지고 떨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후로는 오히려 그 금리가 뛰어도 이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유. 주가가 좀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다. 특히 그 나스닥이 많이 최근에 반등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고점에 비해서 거의 20% 가깝게 떨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금리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금리 인상이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내다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앞으로 다음 5, 6월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릴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그런데 저는 뭐 FOMC 기준금리보다는 시장이 더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지만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뒤따라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 내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 국채 수익률이 뭐 2.3%, 4%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아마 5월 혹은 6월에는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 시장이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픽스텝이 필요한 단계다. 그거는 좀 물가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예상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 달 7.9%입니다만은 뭐 3, 4월까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로 인상하는지 그거보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문제는 그러한 발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춰지거나 잡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0.5% iya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원유라든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 경제 문제가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은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OECD에서 추정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 뭐 국제 유가가 갑자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달간 그 원자재 가격, 뭐 환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로 1년 후에 세계 GDP가 한 1.08% 감소할 것이다. 당초 수준보다요. 그다음에 유럽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죠. 1.4%, 미국도 0.88% 당초 수준보다 GDP가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물가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물가가 뭐 세계가 2.5%포인트나 더 오를 것,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요. 그다음에 유로 지역이 뭐 2.03%, 미국도 1.36%포인트 오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경기 둔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경기 둔화를 더 빠르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물가는 더 올릴 것이다. 뭐 전형적인 뭐 스태그플레이션, 완전히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닌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거다. 이런 걸 사실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OECD 자체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OECD 자료를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연준이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막 조치를 막 빠르게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낙관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이렇게 낙관하고 혹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저는 뭐 많이 떨어졌다. 그게 더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추세적인 상승 아니고요. 경제 성장률을 전부 낮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MF도 작년 10월 달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5.2였는데 1월 달에 4.0으로 낮추고요. FOMC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4.0에서 이번에 2.8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IMF가 4월 달에 또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어제 IMF 총재가 원래 1월 했던 것보다 더 낮출 수 있다. 경제 성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보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는 더 오르는데 그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저는 낙폭에 대한 반등 차원이다.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거는 그 1, 2,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1, 2, 3월 이 1분기의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4월 달에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뷰는 어떻게 그대로 저는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4월에 올해 그 저점이 될 것이다.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그 메일 같은데 많은 그 질문을 받습니다. 이미 그 저점을 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그럼 좀 선반영이라는 단어의 말처럼 이미 이제 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저점을 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느냐. 아니면은 제가 예상한 대로 4월에 전저점 밑으로 한번 떨어지느냐. 이게 남아 있는데요. 저는 뭐 아직도 4월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한번 될 것이다. 그게 뭐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다. 저는 지금 저점 치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4월 가면은 경제 성장률 더 낮추고 아마 기업이 지금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계속 지금 낮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월 가면은 그 낮춘 것보다도 1분기 실적이 더 낮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요새 뭐 기업인들 많이 가서 만나보고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뭐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품은 일정한 가격의 수주를 받아놨는데 원자재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마진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2분기 들어가지고 1분기 기업 실적 나올 때 좀 더 구체화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좀 더 낮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한 번 더 주식시장의 충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애널리스트들도 일단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니까 발표 전에 이미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이미 선반영되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낮춘 것보다도 더 낮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낮게 나올 것이다.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때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높게 나오니까 뒤따라 높게 전망하고요. 이게 꺾일 때는 전망한 것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뒤따라 가지고 낮게 전망을 수정해 갑니다. 지금 그런 국면인데
좀 낮게 전망했는데 실제치는 그보다도 더 낮게 나올 것이라는 더 낮게 것이죠. 나올 것이다. 예, 예. 그 원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서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니다. 이건 사실 돌발 변수잖아요. 예. 저는 이게 아니더라도 뭐 원래 안 좋았을 방향은 것이다. 4월 달에 저점이었는데 이게 좀 더 충격을 준 거라는 거죠. 이게 저 OECD 분석처럼 경제 성장을 더 낮추고 물가는 더 올리고 예. 이게 방향은 이것이 바꾸지는 못하는데 좀 내려가는 폭을 이게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이게 폭을 좀 깊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국채 금리,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오를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예, 미국이 금리를 뭐 0.5%포인트 올리면은 네. 달러가 좀 강세가 갈 텐데요. 예, 저는 장기적 추세로 보면은 달러는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달러가 85년 9월 플라자이브 때 한번 크게 하락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00년 미국의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가 하락했는데 크게 보면은 지금 3차 달러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특히 미국 거 순부채가 16조 1000억 달러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만 GDP 대비 69%예요.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OECD, IMF 이런 전망치를 보면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해요. 어제도 IMF 총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달러에 대한 세계 중앙은행의 비중이 앞으로도 축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 달러 보유 비중이 71%였어요. 네. 네, 그런데 작년 3분기까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59%로 떨어졌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예, 이게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지금 달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 그 급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1,000원대를 향해서 막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1,000원 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올라온 것처럼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아이러니하게 달러 이 가치는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뭐 그거는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일시죠. 최근처럼 예, 저는 그 1240원대 환율 얼마 전에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121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1200원 이상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높은 환율이다.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달러 지수, 예, 그다음에 실질금리차, 중국 위안화, 경상수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은 우리 실질금리가 미국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예, 미국 물가가 7.9%, 국제 수익률 2% 안팎이거든요.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 물가 3.7%, 국제 수익률 2.8%,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돼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실질금리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 물가 우리보다 더 오르니까 실질금리가 계속 플러스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작년에 GDP 대비 4.9%였습니다만은 올해는 뭐 많이 축소되어 3% 안팎일 텐데요. 뭐 경상수지 계속 흑자는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 이상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높은 환율이다. 저는 뭐 시간이 갈수록 뭐 1,150원 이 정도에 접근하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50원 정도에. 네. 왜냐하면 요즘 그 국내 증시에 실망하신 분들 예. 혹은 뭐 이미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사실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수익률에 대비해서. 예. 그래서 지금 과연 달러를 보유할 때냐 매도해야 될 때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해외 투자 시점도 그렇고. 저는 지금 뭐 달러 살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미국 주가도 올라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냈는데요. 올해는 저는 뭐 연간 개념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 수익률이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리라 보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 환율이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미국 주식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리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축소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게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제 증시의 상당히 큰 악재로 뉴스 하나에 막 이 예. 증시가 출렁출렁거렸는데 예. 요즘은 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선반영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충격을 주는 건 아닌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이 그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예, 푸틴이 뭐 언론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네네. 그 미국이 어제 저 러시아가 푸틴이 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은 또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충격만 없으면은 예, 저는 우크라이나 충격은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 이제는 세계 경기,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OECD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세계 경기는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 어쨌든 연준은 뭐 정말 지금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좀 헷갈리거든요. 예, 연준이 좋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저 채권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새 언론에 보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미국의 장단기 금리자가 10년하고 2년짜리 차이인데요. 이게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내에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시간의 시차의 문제였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둔화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언제 이제 역전될 것인가? 예, 저는 상반기 말 혹은 3분기 초반에 이게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5월, 6월 예, 미국이 두 차례 예, 금리를 인상하면은 단기 금리는 오르고 금리를 인상할수록 미래 소비는 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러면서 장기 금리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하리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는 그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죠. 2000년 그 코로나 경제의 과감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써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빠르면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세계 경제가 이중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전 세계가 지금 부채가 많고요. 네. 아직까지도 저는 자산 가격의 거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닌데 특히 미국 주식시장, 미국 주택 가격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나머지 세계 경제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확률적으로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4분기, 아니, 올 1분기, 그러니까 4월 달에 어떤 안 좋은 기업 실적들로 인해서 증시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그게 이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또 저런 어떤 비관적인 뷰가 있다고 하면 또 보통 증시는 선반영되니까 예. 그럼 올 하반기에는 팔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제가 지금 4월 달에 사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일평균 수출을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명목 GDP가 주가를 예측하는데 주가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주식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가대평가됐었어요. 네, 그런데 가소평가가 지금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펀더멘털에 비해서 싸졌기 때문에 주식을 사자는 말씀이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한 3분기까지는 반등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올 4분기 또 중반 이후 내년 상반기는 저는 주식시장 안 좋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어떤 저점 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올 하반기 정도 그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단기 매매 형태로 단기 매매,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주가가 작년에 가 3,300이 좀 넘었었는데요. 네. 뭐 그거를 넘어야지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박스권일 것이다. 박스권일 것이다. 그리고 뭐 3분기까지는 박스권 상단
뭐 상단이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추정하면 한 2,900 정도 나와요. 그게 올라갔다가 뭐 4분기 중반 내년 또 상반기에는 또 한 번 떨어질 것이다. 뭐 내년 일은 아직 좀 미리서 이야기하기 그렇죠. 힘든데요. 계속 그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 예측하는 모델로 보면은 뭐 이런 비관적인 경우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이제 이런 건데 예. 또 사실 뭐 정부라든가 연준이라든가 세계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어떤 대응책이 나오면서 환경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의 유일한 상수는 모든 게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모델 가지고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달 수출이 얼마다 금리가 얼마다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실제치와 예측 오차가 있죠. 그래서 올이 지나면 제가 실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또 모델에다가 수정 전망해야죠. 그래서 큰 충격이 오면은 이런 거하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어도 방향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다시 내년 상반기 어떤 충격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건 역시 우리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후로 어떤 침체가 된다는 건 상당 기간 증시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최근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겪었고 2020년 그레이트 록다운이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정책 수단이 있었어요. 정부가 가감히 돈을 썼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 금리 0% 내려가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2008년 위기 때 뭐 세계 경제가 V자 영향을 해보게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책 수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부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그렇게 쓸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선진국가 0%지 않습니까? 미국이 좀 올리다가 다시 내리겠던데요. 과거처럼 금리를 내릴 여지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침체가 온다면 회복 속도도 과거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